우리나라가 지금 대장암 발생 증가율이 세계 1위입니다. 십자가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대장암 질병 감소가 20% 감소한다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고기 섭취를 하시는 것 이상으로 채소를 지금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꾸준히 섭취해야 할 시대입니다. 암과 싸우시는 분들은 채소를 정말 잘 드시고 정말 열심히 드십니다. 누구보다도 채소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고 또 식습관을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채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에, 제가 생각할 때 채소의 파이토케미칼이 곽강을 받고 있는 이유가 폭등하는 암 환자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암 환자분들에게 정말 좋은 항암 효과를 내는 것이 채소의 파이토케미칼이기 때문에 채소를 정말 꾸준히 잘 드시는 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외과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유방암 외과의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너 책 참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냥 '채소를 꾸준히 먹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왜 책이 마음에 드냐."고 했더니 채소만 먹으라는 이야기를 안 했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물어봤더니 자기가 유방암 환자를 수술하고 나면 2 주가 지나도록 아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요즘은 그런 환자분들이 좀 있으셔서 "혹시 채소만 드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채소만 드시면 상처가 잘 아물지가 않습니다. 단백질을 열심히 드셔 보세요."라고 하면 이분들이 일 주일 만에 상처가 다 아물어서 온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채소를 꾸준히 먹으면서 동시에 우리 몸에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꾸준히 채소와 같이 섭취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 열정이 정말 많으셔서 뭐 좋다 하면 그것만 드시고 그것만 열정적으로 드시는데 중요한 것은 꾸준히 이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의사들이 영양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반성에서 어떻게 보면 의사들은 질병과 싸우는 것도 정말 그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병원은 질병을 진단받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방대하고 그 부분이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구하는데도 시간이 진짜 모자른 상황인데요. 이제 현대의학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반성이 조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생활습관 의학이 창설되었고 우리가 병원으로 환자가 돼서 병원으로 오기 전에 생활 습관을 좀 바꿔서 그 건강한 사람들이 병들어서 병원에 와서 치료받는 이 현대의학의 문제를 '생활 습관으로 좀 미리 고쳐보자.'라는 생활 습관 의학이 창설되었고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도 생활습관 의학이 창설되고 지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채소의 항암 효과는 저희 의학계뿐만 아니라 사실 영양학계에서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채소의 항암 효과로 굉장히 유명한 여러 논문들이 있는데요. 대규모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실제로 꾸준한 채소 섭취가 수명과 항암 효과의 예방이 뛰어나다는 것이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학 논문으로는 콜린 캠벨 교수님의 차이나 스터디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정말 방대한 자료를 통해서 동물성 섭취가 늘어날수록 만성 질환이 늘어나고 식물성 식품의 섭취가 늘어날수록 반대로 만성 질환이 줄어든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대장암 질병 감소가 20% 감소한다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장암 발생 증가율이 세계 1 위입니다. 뭐 고기 없으면 식탁에 앉지 않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 고기 섭취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고기 섭취를 하시는 것 이상으로 채소를 지금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꾸준히 섭취해야 할 시대입니다. 지금 봄, 여름이 채소 섭취하기에 정말 좋은 계절이거든요. 네, 저는 특별히 채소 레시피 두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채소 물김치입니다. 우리가 나박김치 이제 많이들 드시는데 나박김치는 무를 이제 잘게 썰어 가지고 무 위주의 이제 무랑 배추 위주의 물김치를 드시는 건데 이 채소 물김치는 무랑 배추를 살짝 절이고 그 외에 모든 채소가 사실 들어갈 수 있어요. 오이, 당근, 뭐 샐러리, 미나리, 파프리카를 잘게 썰어서 한입 크기보다 좀 잘게 썰어 가지고 찹쌀풀이랑 같이 섞어 가지고 물김치를 만드는데요. 비트 같은 것을 섞으면 빨갛게 이제 만들 수도 있고 적 양배추로 섞으면 약간 보라색이 납니다. 이것을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냉장고에 두시면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채소를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리 방법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매 끼니 식사 드실 때마다 내셔 가지고 물김치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소면이나 냉면 같은 거 면 같은 거 삶아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 이제 물김치가 익으면서 이제 맛있는 국물이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물처럼 이제 동치미 국물처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김치를 다양한 채소들을 다양하게 매 끼니마다 그냥 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서 이 물김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묵사발 이제 많이 여름에 드시는데요. 묵사발 만드실 때도 이 물김치 활용하셔서 같이 묵만 썰어 놓으면 되니깐요. 묵이랑 같이 채소를 여러 가지 다양한 채소들을 드실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물김치는 마시는 샐러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발효가 되면서 우리 몸에 좋은 유산균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채소를 먹을 때와는 또 다른 유익한 점이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보리 샐러드입니다. 보리를 이제 삶으셔 가지고요. 열무를 넣으셔 가지고 보리밥으로 활용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보리에다 삶은 보리에다 여러 가지 채소들 뭐 토마토, 양파, 오이 뭐 얼마 전에는 제가 골드비트를 사서 잘게 썰어서 넣었는데요. 골드비트가 레드비트와는 달리 물이 들지 않고 맛있고 단단한 식감이 있어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채소들을 뭐 파프리카 또 굉장히 잘게 썰어 가지고 파프리카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으니까 파프리카도 썰어 가지고 이제 이 상태로 화이트 발사믹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 중동에서 많이 드시는 시라즈 샐러드처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삶은 보리를 섞어서 먹으면 보리 샐러드가 됩니다. 한 끼 해결하기가 너무 좋고요. 선물하기도 너무 좋습니다. 요리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냥 생채소 잘게 썰고 보리 삶아서 섞어서 화이트 발사믹, 올리브 오일 쓰면 되니깐요. 여기에 좀 간이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소금 좀 치시면 되거든요. 보관도 생각보다 좀 오래 할 수 있고 이제 샐러드만 먹기에 허하다 하신 분들은 국물이 있어 가지고 보리가 살짝 삶으면 씹는 식감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보리 샐러드 추천드리고 이 보리 샐러드에 뭐 단백질 아까 말씀드렸던 tempeh 구운 것도 넣으셔서 좋고 그리고 tempeh 구운 거 넣으셔도 훌륭한 한 끼가 포만감이 충분히 있는 한 끼가 되고요. 후무스랑 같이 보리 샐러드 드셔도 되고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고 이제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아 이런 맛이 있었나?' 좀 다양한 채소 활용법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프나 카레에 넣어도 훌륭하게 활용됩니다. 제가 이제 책에서도 독소가 염증을 일으키고 만성 질환으로 이제 간다고 했는데요. 우리 몸에 염증이 발생하면 일단 혈관이 영향을 받습니다. 혈관이 염증이 생기면 결국은 이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혈관이 온 몸에 퍼져 있다 보니까 염증이 어느 곳에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심혈관 질환이 되기도 하고 뇌혈관 질환이 되기도 하고 신장혈관 질환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염증이 발생하면 단순히 한 장기뿐만 아니라 '온 몸에 염증이 발생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장 질환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이제 걱정하는 치매도 이 염증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뇌세포도 결국 뇌혈관, 뇌세포도 염증이 생기면 만성 질환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간 또한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해독 기관이지만 간이 염증이 생기면 또 지방간과 또 연관이 생기고요. 지방간이 생기면 또 암과도 또 연관성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해독기관에 영향을 주고 혈관에 영향을 주고 또 그 혈관이 분포하고 있는 장기에 영향을 주니까 최소한으로 염증을 줄이는 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염증은 암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암이 모든 장기에서 자랄 수가 있는데 염증은 이제 결국은 DNA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오래 하다 보면 그 변화가 결국 암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급성염증은 우리가 알아차리고 금방 꺼지지만 만성염증은 큰 산불의 잔불과 같아서 계속 그 산을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계속 염증이 생긴다면 결국은 잔불이 계속 잔잔하게 큰 산 하나를 태우는 것처럼 그 잔잔한 염증들이 결국은 큰 만성 질환으로 10 년, 15년 뒤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순위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쉽게 접하는 가공육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공육의 섭취가 정말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거의 치트키로서 햄, 소시지가 모든 요리에 뭐 떡볶이에도 햄, 소시지 들어가고 볶음밥, 샌드위치 말할 것 없이 거의 정말 다양하게 많은 식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햄, 소시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식품 첨가물을 많이 연구하셨고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가 수많은 첨가물 중에서 단 하나 정말 이것만은 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햄, 소시지에 든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아질산 나트륨은 대표적인 발암 물질로 작용을 하고요. 의외로 저희가 많은 가공식품을 통해서 계속 꾸준하게 섭취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햄 소시지 특별히 정말 입맛 없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구워 주시고 많이 챙겨 주시는데 햄 소시지는 좀 최소한으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항상 빠지지 않고 이야기 되는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을 카페의 음료수에서 이제 첨가하지 않았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액상과당이 들어갑니다. 이 정말 일단 원료가 굉장히 싸고 단맛을 굉장히 잘 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공식품을 먹는 한 액상과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액상과당은 일단 먹자마자 우리 혈당을 급속히 치솟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또 만성질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을 최소화하는 게 액상과당을 피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역시 트랜스 지방인데요. 트랜스 지방의 유해성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엄격하게 식단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지방을 최소화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좋은 지방을 이제 섭취하려고 하더라도 요리 방법에 따라서 트랜스 지방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들기름은 정말 좋은 지방이지만 우리 이제 뭐 들기름에 김치를 많이 볶아서 두부김치 많이 해 드시는데 들기름은 이제 볶으면 트랜스 지방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한 지방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리 방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몸에 안 좋은 트랜스 지방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재료를 먹느냐도 정말 중요하지만 특별히 기름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가하는 기름 요리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이제 의사 선생님의 책을 읽다가 인상 깊은 구절을 봤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치킨을 좋아하시는데 트랜스 지방의 유해성을 알고 나서 치킨을 거의 드시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본인이 생각해도 스스로 정말 놀랄 상황인데 그 정도로 이제 트랜스 지방의 유해성과 만성 질환의 위험성을 온몸으로 이제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딱 느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유해한가를 정말 온몸으로 이제 느꼈을 때는 식습관의 변화가 오는구나를 그분을 통해서 제가 좀 깨달았던 적이 있었어요.